계약할 것 같아서 막 신나가지고 임차인도 권리금 계약 다 했어. 근데 이게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멘붕 오죠. 거기다가 계약서 하고 막 신나서 보수도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물어내야죠. 거기다가 막 철거도 하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했어. 그럼 중개업 접어야 돼요. 접어야겠죠. 최소 뭐 어떡할 거예요? 접고서 보증금 빼가지고 그거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몰라도 중개사는 알아야 하는 백문백답이라고 해서 제가부터 쭉 이렇게 쌓아왔던 것들이 있고, 저희 실장님들이 거의 매일 물어보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2개 정도 또 물어보신 게 있어가지고 업로드를 해놨고, 관련해서 좀 공통적으로 당장 알아야 되는 거 위주로 정리를 잘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 공부를 해볼 게 2개인데, 하나가 정화조 관련된 이슈고요.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요건데, 둘 다 우리 저번 주랑 혹은 이전에도 계속 좀 이슈가 있었던 내용들이죠. 정화조는 다들 알고 있겠지만 지난주에 발생했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좀 현장에서는 새롭게 나온 이슈라 저희가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케이스 위주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특정 키워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아닌지에서 많이 갈리죠. 중계를 우리가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또 시험을 봤을 때도 분명히 다 한 번씩은 접해봤던 단어들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모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아는 건 있는데 현장에서 적용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려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화조도 마찬가지. 아래 목차로 저희가 좀 공부를 해볼 건데, 일단은 실전 사례, 최근에 발생했던 실제 케이스 좀 볼 거고, 중개사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용도 좀 보고, 실무에서 실제로 하다 보면 또 어디까지 우리 중개사가 알아야 하는지 좀 그런 내용까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를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 혹은 해결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같이 볼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학습을 통해서 앞으로 뭐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좀 사전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 거겠죠. 네. 옆에 이렇게 정화조라고 생긴 게 있죠. 뭐 인터넷에서 퍼오면 저작권이 걸리니까 하나 AI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글로 만든 거예요. 정화조 같나요? 땅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땅 안에 이렇게 이런 통들이 묻혀 있는 거죠. 네, 그런 거고, 뭐 실전 사례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충무로에 계신 분들은 아시는 건물이죠. 이런 건물이 있는데, 요 임차인분이 거의 근 한 30년 이상 이 건물에서 요 가죽 관련된 공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떠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다음 임차인을 찾아줘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 기존에는 공방으로 사용했던 점포였는데 카페나 음식점을 하면 딱 좋을 것 같다고, 주변에 다 이렇게 여기 먹자골목이니까 이런 카페나 음식점이 많았는데 임차인을 좀 찾아주세요라고 저희한테 의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 위쪽에 있는 매물도 저희가 다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진행을 하려고 봤는데, 위쪽은 뭐 음식점이니까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요 아래쪽 옆쪽은 또 여기 카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뭐 카페 음식점 뭐 다 휴게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이 들어가는데 무리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뭐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대장을 떼어보고 보니까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를 사실상 뭐 점포나 판매점 뭐 그런 게 아니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으로 변경하는 게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건물들은 이미 정화조 용량을 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만약에 추가로 설치를 했다, 아니면 뭐 더 크게 설치를 했다, 그것도 사실 이미 했겠죠. 최선을 다해서 이미 할 수 있는 것들은 했을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나마 희망이 있었던 게 한동안 임차인이 워낙 오랫동안 변경이 안 됐으니까 할 수 있었지만 안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죠. 근데 아니었죠. 실제로 우리가 정화조를 뭐 더 크게 만들려면 당연히 땅을 다 파고 더 큰 정화조를 묻어야 되니까 그것도 어려울 수 있고, 오히려 그게 힘들면 다른 땅에다가 좀 더 하나 더 정화조를 만들어 가지고 뭐 나눠서 쓴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뭐 여기는 그런 게 좀 어려운 상황이죠. 문제는 임차인이랑 임대인도 뭐 이런 내용들 여지껏 지금까지 이슈가 없었으니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이거를 알기는 쉽지 않죠. 사실상 관심이 없으면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만약 중개사까지 몰랐다 그러면 사실 모르는 상태 진행을 한다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보시면 모르고 계약하면 임차인이 막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뭐 양도양수 계약 다 했는데 갑자기 용도 변경 안 돼가지고 음식점에 못 들어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중개사가 고지를 안 했다면 너무 이건 크리티컬한 거잖아요. 예상이 되죠. 일단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화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중개사분들이 정화조를 그냥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건물에 변기가 있으면 다 뭐 똥통이 있는 거 아니야? 그거 퍼내면 되고 뭐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안 되시고 정확히 이제 정화조가 어떤 애고 또 어떤 형태로 하수들이 처리가 돼서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뭐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규제가 발생한다거나 하는 거니까 잘 아셔야겠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대략적인 그림인데 요거까지는 뭐 정확히 아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는 우수랑 오수가 처리되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우수와 오수도 구분을 못하면 안 되겠죠. 우수는 뭐 빗물이나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뭐 외부에서 발생하는 물인 거고 오수는 우리가 건물 내부에서 이제 사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뭐 폐수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정화조 용량을 확인을 하려면 건축물 대장 띄워보시면 되는 거고 저희 충무로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상 건축물 대장 띄워보면 제대로 나와 있는 애들이 별로 없죠. 왜냐면 워낙 오래됐고 오래됐으니까 이런 요 하수도 관련해서 뭐 법도 계속 사실 강화되는 추세죠. 아무래도 환경이 오염되면 안 되고 이게 시설물들이 많아지고 인구가 서울에도 집중되면서 점점 더 뭔가 수질도 오염되고 이런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니까 계속 더 이런 부담금을 강화한다거나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건축물 대장이 잘 안 나와 있다. 그러면 구청에 문의를 해야죠. 어디다 문의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거를 뭐 임대인한테 확인을 하라 그래도 구청에 문의해 보세요라고 하면 사실 되게 좀 무책임하거나 서비스가 별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청에 문의를 하는데 이제 치수과에 문의를 해보세요라고 알려드리면 좋고 여기서 뭐 만약에 전화번호까지 내가 알고 있다. 그 정도라면 제가 물어봐 드릴게요라고도 할 수는 있겠죠. 어차피 이게 정확하게 건물주가 물어보지 않으면 중개하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중개사는 평소에도 몇 번 치수과랑 통화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치수과의 담당자랑도 안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치수과에 이런 부동산이 현재 뭐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이슈로 정화조 문제가 있는데 거기 정화조가 지금 뭐 어느 정도의 정화조고 만약에 변경하려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물을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를 치수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이런 정화조를 보면 우리 있는 건물처럼 뭐 큰 건물들 막 지으면서 거기에 뭐 정화조를 이만한 걸 진짜 심는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땅을 크게 파고 심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제 건물의 규모나 지역에 따라 정화조나 이런 오폐수를 처리하는 그런 법규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은 건물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단독 정화조라고 해서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매번 이제 그 차가 와가지고 퍼내야 되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건물 규모가 되게 크다. 그러면 이게 바로 하수 처리 시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단독 정화조랑 오수 처리 시설 이 두 개가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흔히 바닥에 묻는 애를 생각하시면 되고 요 오수 처리 시설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 강까지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단독 정화조는 요 정화 이게 그냥 걔를 우리 오수나 이런 뭐 더러운 애들을 모아놓고 바로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단독 정화조나 오수 처리 시설도 얘를 안에서 정화를 합니다. 정화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 정도 정화가 된다 그래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양 자체가 뭐 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물이랑 섞이면서 그냥 그렇게 완전히 큰 부담을 주는 형태로 가진 않고 얘는 양이 워낙 많으니까 한 90% 정도는 정화를 해서 방생 내보낸다고 해요. 그런 차이가 있다. 두 개에 따라서 다르지만 요 후반에 나오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나 이런 물을 더럽히게 만드는 애들은 뭐 이런 처리 방식에 상관없이 또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물대장 보면은 몇 인용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단독 정화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몇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는 아마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 고객들은 여기서 뭐 알 수 있는 거는 정화조 정도를 알고 계실 거고 또 본인이 정화조를 알고 있으면 뭐 이런 우수나 오수의 어떤 구분 개념
우리가 이거 공사할 때도 막 우수관에다가 만약에 오수를 물린다거나 오수관에 우수를 물린다거나 하면 당연히 이상해지겠죠. 만약에 오수관에 우수를 물려봐요. 그러면 이 오수 정화조가 엄청나게 빨리 차겠죠. 엄청 빨리 차면 빨리 퍼야 될 거고 막 역류해서 넘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뭐 반대의 경우는 또 말도 안 되게 이상해지겠죠. 우수관에 해놓는다. 그러면 집에서 쓰는 오수들이 우수로 나가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잡히면 형사처벌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뭐 새로운 거를 좀 아셨을 텐데 이제 잘 인지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상 특이점이 있는데 보시면 단독 정화조 아까 그 설치된 건물이 뭔지 요 파악하는 것도 우리가 알았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인조 임용인지 뭐 요게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개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현재 설치된 정화조 용량 파악하고, 요거는 뭐 이제 어디선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년에 2번 푸면 2배까지 확장해서 쓸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뭐 거의 일반인도 아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는. 그리고 이게 1년에 2회를 푼다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용량을 2배 쓰려고 푸는 경우도 있지만, 뭐 숙박시설이나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자주 퍼야 되는 애들은 그냥 의무로 2번씩 푸라고 해놓는 건물도 있어요. 여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2번 푸는 건 오케이인데 얼마가 드냐, 이 얼마가 드냐를 사실상 안 퍼본 사람 모르고 중개사도 안 접해봤으면 사실 모르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물어보죠. 왜냐하면 이게 특약 같은 거 쓸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임차인이 들어와서 1번 푸던 걸 2번 퍼야 된다. 그러면 이 비용을 임차인한테 내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 이거 태어나 처음 내보는 사람이 거의 열의 아홉인데, 이 상황에서 이게 얼마인지를 모르면 엄청 많이 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계약을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도 이 상황에서 대부분 많이 하는 게 뭐 얼마 안 나와요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물어보면 얼마 나오는지 몰라. 그냥 얼마 안 나온다고만 얘기를 해. 그러면 안 되죠. 이게 한 10인 정도, 주택 정도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한 8에서 한 10만 원 정도인데, 요거는 또 민간 업체들이 있어요. 비우는 거는 법적으로 비우라고 하지만 요거 자체는 민간 업체들한테 신청을 하면 와가지고 비워줍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냥 거의 한 요 정도 기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거의 최소 기준이니까 거의 한 명당 뭐 그냥 최대 10,000원을 잡아보자. 한 명당 10,000원인데 이게 나중에 뭐 30인 뭐 아래 보시면 막 다가구 50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10인일 때 10만 원 받았지만 50인일 때 50만 원 받으면 사람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적용하면 좀 그러니까 뭐 50인용 푸면은 뭐 3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내고가 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걸 알고 있으면 좀 경쟁력이 또 되겠죠. 이것도 저희가 저번 주에 계약할 때 봤던 거죠. 분명히 된대. 임대인은 이게 된대요. 왜냐면 자기가 새로 이 정화조를 추가로 만들었대. 근데 보니까 건축물 대장에는 없어. 건축물 대장에는 기존의 단독주택일 때 있었던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단독주택 10인용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후기응시점이 들어와야 돼. 그런데 건물주는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나중에 봤을 때 확인 설명서 쓰려고 보니까 건축물 대장에는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확인해 보니 이제 추가로 설치를 한 거죠. 근데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 대장에 반영을 안 해놨어. 건축물 대장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 일단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모르죠. 우리가 흔히 의뢰가 들어왔는데 건축물 대장 띄워봤어. 이 대장을 믿겠죠. 이 대장에 당연히 정화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있긴 있어요. 근데 업데이트가 안 됐다. 우리가 대장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사례가 되게 많죠. 대부분 이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이따가 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할 때 또 이슈가 있을 텐데, 사실 대장은 그때그때 업데이트가 돼 있어야지만 실제로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쓸 수가 있는데, 그때 돼서 뭔가 바뀌려 그러면 어렵다. 왜냐하면 법규가 계속 더 어떤 규제들을 만드는 쪽으로 가죠. 완화하는 쪽보다, 특히나 이런 도심지는. 그러면 예전에는 됐던 게 지금은 안 되고, 예전에 더 비용이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유자분들이랑도 얘기하실 때 뭐 그냥 아무 때나 바꿔도 되지. 심지어는 자녀 간에 소유자를 바꿔놓고서 등본을 바꾸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큰 문제가 된다. 이런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용도의 정화조 인용들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죠. 단독주택, 뭐 다가구, 뭐 사무실, 음식점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의 계산식까지를 뭐 우리가 상가 수업 같은 거 들으면 막 계산 방법 같은 것도 교육시켜주고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계약하고 앉아있을 일은 없습니다. 수식도 복잡하지만 이거를 다 우리가 뭐 쓰지도 않은 거를 암기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이 되면 까먹는다. 아마 제가 이 교육 끝나고 요거 물어보면 기억할 사람 별로 없다. 그죠? 다 까먹을 거죠.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내가 여 특이점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 우리가 여기서 인지해야 되는 건 뭐예요? 10인 50 이게 아니라 단독 다가구 사무실 음식점에 이런 용도가 일단은 다르면 이 요구하는 인용들이 당연히 다르고 그냥 봤을 때 불특정 다수가 많이 쓸수록 혹은 사람이 많이 쓸수록 이게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요 오염 개수까지 알고 싶다. 내가 그냥 요게 오염 개수가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우리가 똑같은 면적인데도 이 시설이 뭐냐에 따라서 발생시키는 오염이 당연히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내가 변기에다가 막 음식물 쓰레기 막 버리고 막 거기다 쓰레기 버리면서 갑자기 내 친구가 들어왔다고 우리 집에서 그런 짓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막 이런 음식점은 사실상 사용하는 사람도 아닌데 와가지고 우리 화장실도 막 쓰시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용도에 따라서 이 오염 개수가 달라요. 그래서 좀 더 뭔가 무자비한 사람들이 쓸 것 같다. 그러면 오염 개수가 높죠. 근데 뭔가 아껴서 특정인만 쓸 것 같다. 그럼 오염 개수가 낮아요. 그러면 요 해당 시설의 바닥 면적을 곱하시면 요 인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면적이 다 똑같아도 요구하는 인수가 이렇게 다르다. 요거 아시면 되고 제가 나중에 링크 공유해 드리면 여기 요거 누르시면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눌러서 뭐 다운 받으시면 요게 나와요. 뭐 이렇게 표가 나오는데 이런 게 초보분들이 만약에 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걸 공부하고 있죠. 막 이거를 막 봐. 이거 보다가 막 이제 이거 인수해가지고 보죠. 인수해서 봐. 막 이거 외우고 있어. 아씨 음식점 막 그러면서 뿌듯하죠. 막 벌써 지금 보경님 뿌듯해. 나 이거 막 벌써 이거 뽑아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게 보여. 그죠? 이제 여기는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필요한 거 우리가 지역마다 여기 요구하는 애들이 다르잖아요. 보시면 어떤 지역은 우리 지역은 아주 뭐 상업지가 뭐 엄청나. 그래서 막 접대도 많고 해서 노래 연습장이 많아. 그럼 노래 연습장 봐야죠. 노래 연습장보다 기원이 오수 발생량이 많네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목욕장, 뭐 이건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이런 자기 지역에 자주 발생하는 애들 정도 알면 되는 거고 일반 음식점이 70, 요 35랑 이 휴게 음식점이랑 일반 음식점 요 35와 70을 기억하고 계셔야 이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할 때 어떤 사고가 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거 둘이 변경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우리 그 용도 변경하실 때 요 두 개의 시설군이 얘 어디 있어요? 이 휴게 음식점 어디 있고 일반 음식점 어디 있죠? 다 뭐 중얼중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휴게 음식점은 이제 1종에도 할 수 있고 일반 음식점은 2종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종, 2종이 일단 다른데 흔히 중개하시면 근생이면은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고 옛날에는 건축물 대장에서 우리가 1종, 2종을 구분을 안 했어요. 그러면 옛날에 그냥 건축물 대장에는 근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는 휴게 음식점을 하고 있고 어디는 일반 음식점을 하고 있어. 근데 지금 뭔가 바꾸려고 보니까 일반 음식점으로 변경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게 적용이 되면서 정화조 이슈가 또 커지는 거죠. 이런 부분 알고 계셔야 된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여기 빠졌는데 요 아까 그 표를 그 GPT에 유료 버전에 업로드를 해놓으면 걔한테 물어보면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뭐 시간 되면 제가 또 보여드리고 이런 계산식을 암기하실 필요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다. 요거 만약에 어디 갔는데 요걸 막 계산하고 있다. 초보 중개사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중개사 아닐 것 같아요. 시간을 그런 데 쓰고 계시니까. 똑똑한 중개사 분들은 PDF 파일을 이런 애들한테 이제 업로드를 해놓으면 물어보면 걔가 다 계산해가지고 보여준다. 그리고 해결을 하는 방안까지 좀 보면 당연히 다른 층의 정화조 용량까지 파악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층 간에 좀 교체를 하는 거. 이제 보니까 위에가 옛날에는 일반 음식점인가 뭐 휴게 음식점 뭐 이런 걸 썼었어. 근데 사실상 2층, 3층이야. 그러면 어디다 몰아줘야 돼? 1층에 몰아줘야 돼. 1층에 사실. 1층이 뭘 하든 어쨌든 특히나 업종으로 봤을 때는 1층에 사무실 들어가면 그게 최대의 효용이 나요. 근데 1층에는 음식점이 들어가면 제일 좋죠. 반대로 3층은 사무실이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게 뭐가 바뀌어 있어. 왜냐면 옛날에는 판매점이었는데 더 옛날로 가면 뭐 들어온다는 거 뭐 다 했죠. 3층인지 4층인지 뭐 알 게 뭐예요. 그냥 다 원하는 대로 뭐 입점을 했을 건데 지금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재조정을 해야겠죠. 그런 거를 중개사가 컨설팅을 해주면 이제 건물주를 좋아하겠죠. 지금 아까 그 건물 같은 경우에도 1층부터 위층까지 지금 다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위에는 이미 공실이잖아요. 근데 왜 그게 임차가 안 나가? 그런 부분들이 변경이 안 되니까. 그리고 임대인도 변경을 안 한 지 꽤 됐어. 꽤 됐으면 해요 그걸? 오히려 안 하죠. 지금까지 안 했는데 아깝잖아. 할 거면 바로 했으면은 임차라도 빨리 맞췄으면 될 것 같은데. 영업 신고할 때 최소한의 바닥 면적으로 신고를 한다. 이거는 중개사들이
된다고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직거래를 하게 되면 거의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똑똑한 것 같잖아요, 자기가. 그죠? 씨, 내가 영업신고할 때 그냥, 이거 뭐, 면적으로 곱하니까 그냥 내가 절반만 신고하고, 주방은 내가 신고한다. 양심상. 그죠? 주방은 그래도 뭘 만드니까. 홀은 신고를 안 해. 홀은 뭐 딴 거에 뭐, 판매점. 난 여기서 뭐, 완제품을 팔겠대. 그건 괜찮아.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완제품을 판다. 이 정도의 머리를 썼으면 괜찮습니다. 완제품 파는 거, 판매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반대로 사실상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일로 나간다. 종업원이 여기서 들고 나가. 그러면 잡히죠. 잡히면 영업정지 뭉거나 과태료 내는 거죠. 중개사가 알려줄 거면 그런 리스크까지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여기도 있었잖아요. 1층에는 휴게음식점이야. 그래서 카페를 해. 근데 위층에는 주택이야. 근데 1층만 임차하고 위에를 같이 쓰겠대. 이거 우리 뭐라고 했어요? 이러 그냥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신 분도 계시죠. 이제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 1층에서 휴게음식점에서 만든 커피를 일회용 컵에다 담아가지고 테이크아웃을 해야죠. 테이크아웃. 요 마찬가지로 요 앞에 노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테이크아웃을 해야 테이크아웃. 이게 아니라 여기서 서빙을 해가지고 여기 나가서 접시를 에다가 이걸 먹어. 그러면 이건 이제 잡히죠. 이게 제일 많이 잡혀요. 이런 번화가에서 요 앞에서 노상에서 음식 뭔가 판매하거나 이런 걸로 영업정지나 뭔가 벌금 나오는 게 많습니다. 또 다른 층이나 호실 사용자가 확장해서 쓴다. 옆에 휴게음식점이 있어. 그러면 여기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보면 이 전용 면적 안에 뭐가 있어? 안에 막 화장실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어요. 막 창고도 있고 막 불필요한 것들이 막 많잖아요. 그럼 그거를 옆으로 넘겨. 그냥 불필요한 시설들, 우리 고객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들은 다 글로 그냥 옮겨버리는 거예요. 뭐 손님이 이용하지도 않는 뭐 스태프 휴게실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아깝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호실이나 다른 층의 호실을 싸게 임대를 해서 거기에 뭐 창고나 휴게실 같은 걸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가능한 용도의 타겟 빠르게 확인하고 고객 유치에 집중한다. 사실상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개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몰랐다.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을 헛되이 씁니다. 여기 1층은 그냥 이런 것들이 조정이 안 되면 이 음식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광고에는 자리는 겁나 음식점 들어오면 막 엄청 좋은 자리야. 보러 많이 오겠죠. 막 보러 와. 보러도 오고 막 계약할 것 같아서 막 임대인이랑 막 신나가지고 막 해. 임차인도 막 권리금 계약 다 했어. 근데 이게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멘붕 오죠. 거기다가 계약서 하고 막 신나서 계약 막 보수도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물어내야죠. 거기다가 막 철거도 하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했어. 그러면 중개업 접어야 돼요. 접어야겠죠. 뭐 어떡할 거예요? 접고서 보증금 빼가지고 그거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일 난다. 반대로 이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안 되는 거 제끼고 되는 애들한테 가야죠. 그리고 소유자한테는 뒤에 보시면 이거를 처음부터 교육하고 앉아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보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이거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인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소유자와 관련 내용을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제 펜으로 뭔가 낙서하고 있는데 이 펜은 저에게만 보이는 거였어요.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소유자랑 사전에 협의를 한다. 임대인이 요거를 알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거 아나? 모르나? 이거 파악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초보 중개사보다는 임대인들이 지식적으로 자기 건물에 한해서는 되게 우위에 있어요. 진짜 잘 아는 임대인이 초보한테 와가지고 뭔가를 기회를 주면 자기한테 불리하고 구린 게 있는데 이거를 이 초보가 모르고 해결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빼줬으면 하는 거야. 불법 건축물이야. 근데 그냥 넣어줬으면 하는 거야. 전세가 막 진짜 풀로 지금 차 있어가지고 엄청 위험해. 근데 이거를 그냥 요 중개사가 맞춰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많고 근데 임대인의 내용이나 비용 이런 것들 잘 파악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파악을 하고 있어 이 내용 알아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내는지 물어봐야죠. 대부분 또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 돈은 누가 내? 들어오는 사람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왜냐면 이거 누구 건물 좋아지는 거예요? 나가면 이거 누가 쓰는 거예요? 임대인이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비용을 정말 끝까지 가서 내야 된다. 그럼 임대인이 내야죠. 임대인이 내는 건 맞아요. 그리고 모르고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간략히 설명을 해야 돼. 간략히. 이걸 뭐 앉아가지고 서로 뭐 오셔서 제가 연구한 걸 보여드리고 막 요거 막 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간략히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실제로 임차인이 있을 때 그때 얘기를 좀 나눠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서 용도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
다른 중개사보다 좁혀서 나는 이제 미리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특약이죠. 믿을 건 특약뿐이에요. 중개사가 어떻게 다 모든 거를 알고 다 예방할 수는 없잖아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영업 인허가에 혹은 사업자 등록에 협조하고,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자 등록 안 되면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 즉시 반환한다. 뭐 이런 내용 써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저도 옛날에 쓸 때는 영업 인허가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뭐 이런 내용도 썼던 적이 있어요. 이게 뭐랑 섞인 거예요? 매매계약이랑 섞인 거예요. 매매계약. 매매계약할 때는 당연히 매도하시는 분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당연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이전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걸 여기 섞어 쓰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임대인이 되게 골치 아픈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임대인이 다 제공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협조한다 정도 하시면 되는 거고, 요것도 그냥 만약에 뭔가 임차인이 요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은 계약 해지한다 쓰시면 임대인이 또 싫죠.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사유야 뭐 엄청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책임은 아닌데, 이 말은 뭐예요? 임대인 책임으로 이 건물의 어떤 하자로 인해서 계약이 안 되거나 뭐 사업자 등록 못하면 당연히 해지해야죠. 이건 당연히 해지해야 되는 거고, 그럼 계약금은 또 즉시 줘야 되는데 또 안 주려고 합니다. 이제 뭐 시간이 지체가 됐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뭘 또 썼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것도 즉시라고 또 안 해놓으면 뭐라 그래? 주긴 준다고 하죠. 내가 언제 안 준대 막 이러죠. 주긴 준대. 근데 뭐 바로 안 줄 뿐이에요. 언젠간 주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런 상황들이 합의가 됐어. 그러면 요 시간이 중요하죠. 인도일 전까지 대장상의 용도를 임차인 용도에 필요한 용도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거 안 써놓으면 임대인이 빨리 해요? 뭐하러 빨리 해? 늦게 해서 늦게 오픈하면 어차피 월세 받는 거야, 받는 건데. 그럼 임차인이랑 중개사만 아주 그냥 뭐 탄다고 하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정화조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는 어디서 많이 봐서 대부분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 부분이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좀 빨리 볼게요. 제가 요거 AI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제가 글로 한번 설명해 가지고 네가 한번 만들어 봐 이랬는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뭐 예상이 되나요? 느낌이 오나요? 느낌 오죠. 뭔가 이렇게 뭐 폐수를 막 이렇게 발생시키니까 이 사람이 뭐가 체크를 해 가지고 돈을 내라는 거죠.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뭐 이런 순으로 우리가 실제 케이스, 중개사는 이 정도 기본 알아야 되는 내용, 실무에서 또 알아야 되는 내용, 문제 해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도 뭐예요? 얘 우리가 이번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문제가 됐던 건물이죠. 그런 건물이고, 공통점은 기존에 있는 업체가 거의 한 10년 이상씩은 있었어요. 엄청 오래 있었어.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갔어, 드디어. 그 유명한 전통 있는, 저희 그 계약할 때 모였는데, 계약하러 오신 그분도 이 점포를 알지만, 그 계약하러 오신 관리소장님과 그 소유자 뭐 한 4, 50대 분까지 다 아는 그 정도의 유명한 전통 있는 이제 카페가 나가고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임대인도 바나 호프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그 위층에는 이미 카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중요한 포인트인데, 임대인이 얘를 넣어달라 그랬어. 그러면 중개사도 이런 애를 넣으면 되겠다라 생각할 수 있겠죠. 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나 뭐 정화조 이런 문제를 당연히 집주인이 알 수 있는 거고, 오랫동안 이 건물의 건물주였고, 요거 맞춰달라고 하면 뭐 맞추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찾았어.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라는 내용이 온 거죠. 이미 계약을 하고 나서 이게 돈 1,000만 원이 나온다는 이 어떤 내용을 이 건물주분이 구청에서 건축물 대장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들으신 거예요. 그 건축물 대장 업데이트를 이분이 옛날에 안 해놨어. 그래서 그 용도가 공란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음식점 하려고 그러면 건축물 대장 공란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점을 넣으려고 가서 보니까 여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나오네요. 이런 거죠. 얼마 나와? 1,000만 원 넘게 나온다. 갑자기 1,000만 원 넘게 나와? 지금 난리 나죠. 난리 나는 상황이 됐어요. 철거도 막 임대인 쪽에서 하고 계셨고, 새로운 임차인도 계약하고 나서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다 진행 중이었죠. 그런 상황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인지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개념 이해는 쉽죠. 요거는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이 이런 오염을 얼마나 발생시키는지에 따라서 그냥 처음에 내요. 건물주가 건물 지으면 됩니다. 근데 건물 지을 때도 내지만 일정량 이상의 오수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낼 수 있고 나중에도 낼 수 있다. 이 부분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여기가 또 중요한 거죠. 중개사는 여기서부터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무조건 내냐. 아까 휴게용 시점에서 일반 시점 가면 무조건 내냐라고 보면 임대인이 부담스럽죠. 무조건 내는 건 아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안 내는 쪽으로 이제 협의가 잘 됐어요. 왜 안 내냐. 그러면 기존에 아까 휴게용 시점 몇이었어요? 35였죠. 일반원 시점 몇이에요? 70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증가한 게 35야. 35가 증가했어. 그런데 지금 전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나오는 기준을 보니까 한 7톤 정도 돼. 7톤. 그러면 내요? 안 낸다. 1일 오수 발생량이 아까 만약에 처음에 이거를 75에서 70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생으로 70을 때렸다. 그럼 또 낼 수 있어요. 왜 내냐? 1일 오수 발생량이 10톤 미만이면 원인자 부담금 면제한다. 이거는 건물 전체에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기존 발생량이 지금 5톤이야. 근데 추가로 요번에 6톤이 됐어. 그러면 1톤이 초과했죠? 1톤이 추가하면 1톤을 내죠. 1톤이 추가하면 1톤을 낸다. 여기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한 번에 10톤이 돼. 한 번에 10톤이 되는데 그러면 이 10톤 이상 다 내는 거예요. 이게 좀 억울할 수 있죠. 왜냐하면 봐봐 우리가 어떻게 될까? 8톤이 지금 나오고 있어 기존에. 근데 내가 17톤을 내. 그러면 15톤만 내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죠? 기존에 아까 2톤이 남아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17톤을 다 낸다. 이게 약간 억울할 수 있는 그게 있고 또 억울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뒤에 보면. 그리고 납부 주체는 소유자이지만 임차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만약에 납부를 해야 하면 임차인 필요할 때는 납부를 뭔가 협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청도 정확히 계산을 못한다. 이거 검색해 보시면 구청이랑의 소송이 많아요. 구청이 계산을 잘못해서 부과를 잘못하고 이거 반환해 달라고 하는 소송들이 있습니다. 계산이 어렵고요. 어렵고 이게 실제로 실사용으로 보냐 대장으로 보냐에 대한 차이도 있고요. 용도 변경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대장을 업데이트를 할 때 이게 어쨌든 정보가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한 번에 업데이트가 될 때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있었던 거고 이거를 줄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줄이는지 사실 나 잘 모르겠는데 줄입니다. 10톤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위에가 3톤만 나오는데 이게 5톤으로 돼 있어. 이 말에도 마찬가지야. 그런 상황에서는 다 줄여볼 수 있잖아요. 다 줄여놨어.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들어오는 요 한 놈이 왕창 뭐가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줄였던 것까지 다 해서 다시 냅니다. 그래서 줄여도 환급이 없고 줄였다가 다시 늘리면 다시 납부한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보시면 이게 도마다 가격이 달라요. 도마다 가격이 다르고 경기도가 더 쌀까요? 서울이 더 쌀까요? 어디가 더 쌀 것 같아요? 유추해봐요. 경기도가 왕창 비싸다. 경기도 지금 200만 원이 넘어요. 200만 원. 200만 원이 넘고요.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에서는 환경을 더 보호하고 싶겠죠. 그리고 구는 세금을 많이 걷고 싶겠죠. 서울은 기존부터 내고 있었으니까 한 번에 이거를 200으로 올리면 어떻게 돼? 난리 나죠. 그래서 신도시가 많은 경기도권이 좀 더 비싸다. 그리고 해결 방안 뭐 이거는 치수과 평소에 잘 소통하시면서 처음에 요거 계약상 납부 주체가 임대인이다. 그냥 돼 있어 계약상 임대인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발생할 거니까 그냥 내자. 내셔야죠. 저희가 뭐 이 상황에서 사실 뭐 중개사가 좀 더 보수를 깎아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전에 인지를 못했어. 중개사도 인지를 못하고 이 임대인도 몰라. 계약에 없어. 그러면 계약 파기가 될 수 있죠. 임대인, 임차인이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어요? 중개사한테 묻겠죠. 이거 너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서 그런 거야 라고 합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가도 이게 다 중개사가 책임 있는 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중개사가 알아야 되는 정도의 범위 그리고 사실상 계약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책임을 물었으면 중개사가 피곤하겠죠. 계약이 유지가 한다고 보면 비용 협의 잘 해줘야겠죠. 임차인, 임대인 요거 뭐 서로한테 필요한 건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게 좀 아쉽고 임차인 이런 게 아쉬우니까 좀 나눠서 부담하자 뭐 이런 내용일 거고 그리고 계약 해제하게 되면 요게 복잡한데 임대인은 계약금 반환 잘 안 하려고 하겠죠. 이미 시간도 좀 갖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로 또 구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중개사가 평소 관계가 좀 좋아. 그리고 실력도 있어. 새로 또 잘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좀 스무스하게 계약을 해제를 시켜주시겠죠. 중요한 건 평소에 임대인과 잘 소통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들이 막 진짜 너무 이상해서 막 그냥 진짜 막 앞뒤 없이 막 중개사한테 책임져라 이러지 않아요. 그냥 평소에 좀 관계가 좋고 앞으로도 또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또 좋은 방안을 찾으려고 서로 노력을 합니다. 뭐 임차인도 마찬가지죠. 임차인도 사업하시는 분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이상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서로 비용 낼 거 내고 해결을 하려고 다 노력을 하니까 중개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잘 협의하시면 된다. 저희가 뭐 앞에 두 개 문제가 다 저희 현장에서 있었지만 저희는 뭐 비용이나 어떤 이런 뭐 법적인 문제 없이 또 잘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방안은 요거 일반은 시점이 제일 많죠. 제일 많고 이 휴게원 시점에서 일반으로 가거나 요 주택에서 일반 가거나 업무에서 일반 가거나 이게 제일 많아요. 그냥 이게 제일 많다. 그래서 요거는 10톤이 한 번에 넘어가는 숫자가 44평이라고 해요. 44 죽을 4자라고 해서 요게 나왔다. 이게 나왔다. 그러면 뭔가 이게 돈 1,000만 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중개를 하셔야 돼요. 이거 설명 안 하고 간다. 중개사가 돈 1,000만 원 이제 막 책임지라고 난리 치실 수 있다. 겠고요. 그래서 요거 미리미리 파악하고 협의하시면 되는 거고 기존에 만약에 업체가 있었다.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받아요. 일단 받고 갑니다. 받고 뭘 변경을 하고 뭐 업그레이드를 하고 하면 되는데 요거를 새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게 많아요. 그래서 일반은 시점을 받아서 휴게임 시점하는 거 괜찮죠. 근데 다 폐업시키고 갑자기 휴게임 시점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은 시점 일단 받아요. 내가 휴게임 시점을 한다 그래도 그냥 받아요. 받으면 휴게임 시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파악하셔야 되고 그리고 부담금 발생 예상되면 금액 정도는 구청에 확인을 해서 중개하시면 좋고 이런 거는 확인을 했어. 굳이 내가 광고에까지 쓸 필요 없죠. 그 광고에 쓰면은 또 다른 중개사분들이 신나서 공부를 하시던 또 자기가 알아본 것처럼 브리핑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잘 알고 계시고 알고 있다 정도 언지를 하시면 되겠죠. 해당 내용 임차인이랑 잘 처음부터 이게 임차인도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여기 들어오시면 비용이 한 500 정도가 추가로 발생하니까 임차인분이 그 부분은 좀 더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처음부터 얘기하면 안 한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갑자기 등장을 해. 계약을 하고 나서 등장해.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속았다. 이걸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말 안 해준 거야. 이거를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가 속였다 그래. 중개사가 속였대. 임차인이랑 짜고 속였다 그러고. 임차인은 임대인이랑 짜고 속였다 그러고. 그러면서 중개사가 결국엔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은 잘 아시고 응대해라. 모르면 욕 먹는 거예요.